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이번 주도 뭐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정치권에 엄청 일이 많았는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3분 모셨습니다. 사실 이 3분이 품격과 재미를 동시에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오늘 또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광고 듣고 3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전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유, 이기인 사무총장님 감축드립니다. 축하드릴 일 맞죠? 예.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3분 제가 아까 품격과 재미를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취자분들도 역시 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이라고 이게 직함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전한길 씨는 당내에 직함이 있습니까? 어저께 전당대회 때문에 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대구 전당대회. 네. 뭐, 온 국민들이 다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목격을 하셔서 전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상당히 부끄럽고 무참하고 민망한 느낌인데요. 전한길 씨는 책당도 아니에요. 책임당 저희가 얘기하는 책임당원도 아니에요. 책임당원. 네, 왜냐하면 6월달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개월이 지나야지 이 책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이 돼야지 책임당원이 되는데 네. 이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전한길 씨가 어떻게 그 전당대회장에 들어갔는지조차가 미스테리예요. 일단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오늘 첫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 사실 어제 충격받았거든요. 요거 영상 함께 보고 음성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김종혁 최고위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내려와서 여기저기 당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네, 지금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자 전한길 씨 등이 일어나가지고 몸 동작을 하면서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자 연호를 하게 한 상황. 조금 전에 이제 그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단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연단 앞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전한길 씨가 두 손을 번쩍 지켜들면서 계속 마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하듯이 응원단을 독려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당대회 연설이잖아요. 치어리더처럼 그 서서 그 당원들에게 그런 구호를 외쳐라라고 본인이 먼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책임 당원도 아니고 그 행사장에는 초청받은 대의원만 갈 수 있었거든요. 3,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게 일단 미스테리예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슨 기자 비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네, 근데 당에서는 당일날 이 사람한테 기자 비표를 발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냐. 그리고 나중에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VIP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VIP들 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출입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당 관계자 누가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출입을 하게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VIP실에 들어갔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야 이게 전한길이 국민의힘 주인 맞구나.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저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저 전당대회장을 저 난장판을 만들어 놓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늦게 어저께 송원석 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제 전한길은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앞으로 어떤 전당대회든지 못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밤 10시에 했어요. 네. 급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 어저께 기자들이 그 현장에 갔던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정말 이 당 출입하기 싫습니다. 이 당 출입하는데 너무 무참함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들 기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근데 또 지난번에 뭐 한덕수 그 구테타 하듯이 네.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이건 공당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뭐 공식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될 네.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사실 출입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제 간밤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제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할길 씨를 포함해서 어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서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다. 금지한다는 아니고 금지시킬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정말 당의 주인이 그럼 전한길 씨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혼란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 이게 상대 당이 경쟁하는 당이 혼란에 빠지면 좋은 건지 아니면 야 이거 너무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도 보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뭐 민주당 전 대변인인 김지호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저는 뭐 이런 네. 당원대 전당대 민주당 당원대 뭐 취재차 저도 뭐 이렇게 일일 리포터 형식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대의원으로도 참여도 하고 네. 뭐 당직자로도 참여를 했는데요. 저런 일 자체가 민주당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약간 응원전이 과열될 것 같아서 네. 어떤 지지자들이 후보가 연설할 때 그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까지 금지시켜 버립니다. 연호하면 어떻게 해요? 어기고 연호하면. 아 그러면 네. 그 계속 연호 안 할 때까지 그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발언하기 전, 후. 예. 그러니까 저런 게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당원들이고 어. 그 당원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고 동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걸 저는 사실 국민의힘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아 당원들끼리도 저렇게 비방할 수도 있구나. 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네네. 그렇게 후보들과 지지층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네. 그분들의 지지율이 쑥 꺼집니다. 아. 대부분 낙선해요. 오. 그래서 예. 저희 당원대에 출마하는 뭐 당대표 후보든 최고위원 후보든 절대로 표면적으로 저렇게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특히 뭐 배신자란 이런 말은 저희는 네.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지지자들이 뒤에서 예, 예. SNS로 하고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몰라도 후보들 자체가 저런 걸 용납도 안 하고 현장에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다 그냥 끌려갑니다. 아. 다 그래요? 다 퇴장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아요. 배신자를 외친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거의 다수가 아니냐 싶을 정도거든요. 이긴 이제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혁신당이 얼마 전에 전당대회도 마쳤고 네. 출발했고 네. 그리고 또 보수개혁에 또 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보면서 생각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었나요? 2023년이었나요? 제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당대회에 나갔었거든요. 천하영인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때도 똑같이 당원들한테 저런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네, 똑같았었어요. 물론 뭐 배신자 소리는 아니어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한다라는 이유로 물러나라, 나가라 등 식의 당원들의 야유와 조롱과 연호를 받았었는데 일단 전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네네. 나중에 책 한 권 나올 것 같다. 어떤 책이요? 정평이 나 있던 역사 강사는 어쩌다가 전당대회 훌리건이 되었나. 훌리건이다. 지금 훌리건 행동을 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의 저런 행동은 본인의 이념이 옳다고 판단해서 한 행위겠지만 저거는 전당대회장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고 저건 더 크게 봐서는 보수의 장례식장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어요. 이게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런 행위는 절대 일부의 당원들을 선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보수 전체의 진영에는 절대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임은 전한길 강사에도 있지만 지도부에도 있다. 이제 아까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가 아니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장 출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을 출입 금지하겠다라는 그 조치가 마땅히 나와줘야 그래야 당원들도 또 지지자들도 좀 이렇게 바뀌지 이런 식으로 손방망이 처벌로는 계속해서 전한길 강사한테 좀 땔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땔감을 준다. 예. 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한길 강사를 어떻게 제명하거나 어떤 명분으로 내칠지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그렇죠. 사실 전당대회장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훌리건 행위를 했다면 아하. 엄중 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경고성으로만 그치는 것 같아서 진짜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일부 친윤 의원들이 전한길 강사를 내칠 마음이 있는가라는 의문까지 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제 보니까 조경태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한테 저 단일화 제안을 또 하고 뭐 조건 없이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판세가 결국은 이 김문수 장동혁 후보 쪽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찍었던 유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감이 그러니까 바로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빨리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라는 쪽이었죠. 그쪽에서는. 그래야지 그 유대감이 완전히 상실해 버리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지금 전략을 보면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그 이른바 친윤 그리고 이제 극우 성향의 그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도 네. 김문수도 좀 잘 못 믿겠다. 저 사람 되고 나면 자통당 세력이 와로로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같은 의원인 그 장동혁이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상황 그 김문수 장동혁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두 분들도 또 네.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면 한동훈을 상대로 한 연합전선, 극우 연합전선을 펴서 본인들의 어떤 징호감, 적개심 이런 네. 것들을 한동훈에게 모두 투사했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뭐 장동혁은 뭐 당의 미래고 김문수는 뽑으면 노인 영남당이 된다라는 뭐 그런 카드 웹자보 예 봤습니다. 막 돌리고 있어요. 막 돌리면서 근데 웃긴 게 아니 그 노인과 영남 표 얻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게 장동혁 후보 아닙니까? 아하. 다 그러면서 상대편 후보한테는 김문수 후보는 찍으면 노인 영남당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극우들의 성향에 대해서 네.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북한의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의 영웅이었다가 그 다음에 반동이 하루아침에 반동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무슨 보수의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떠들어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결국 2달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 뽑으면 노인당 되고 이 사람 뽑으면 영남당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영웅 장동혁을 뽑자 뭐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이게 공산국가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행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극단주의자의 피해가 장동혁이 안 되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제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특히 이제 보수 정치가 그래서 이 보수 정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정말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네네 김지호 전 지금, 대변인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네. 어느 정도 좀 기세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예.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올 줄 몰랐는데 상당 수준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예.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면서 친윤계,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래요? 여기에 그런
어떤 당원들 세는 전환길이라는 그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지금 나서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전당대에서 좀 무리하게 자신들을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네. 좀 아쉽게도 저는 그 좀 파시즘을 느꼈어요. 아. 상대가 김문수면 네. 김문수를 공격해야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나 조경태 후보 좀 떨어지는 후보 떨어진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를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배신자 프레임을 쏴서 마구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지지율을 뭐 정확히 좀 굳이 조사한 건 약하다. 아니지만 네. 아니 뭐 네. 어쨌든 네. 지금 새가 좀 약하다고 보이니까 이분들을 뭔가 공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극단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좀 새가 세 보이거나 아니면은 가장 위협적이어서 공격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그건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약한 사람을 공격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파시즘처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 지지자들은요. 김문수 후보 발언 끝나니까 네. 그냥 다 나가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그냥 텅텅 비어버렸어요. 야 요즘에는 그 아이돌 팬들도 그렇게 하면은 욕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지키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원래 민주당보다는 훨씬 품격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뭐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마 이긴 사무총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질서 있고 품격을 강조했는데 전혀 보지 못한 행태를 보이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보수의 품격, 뭐 물론 품격이라는 게 모든 정치인과 정치권 인사들이 갖춰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항상 보수하면 품격이라는 게 그냥 따라붙었는데, 야 그런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소진하거나 탕진하는 거 아니냐. 어저께 이제 전당대회장이 대구 경북이었잖아요. 예. 거의 이제 보수의 본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당원들이 전환길 강사의 선동 행위도 문제였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당원들도 사실은 전 문제 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가 바뀌려면 전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배신자 소리가 나온 그 경위를 보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제발 저런 전환길 강사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동조하지 말아라.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막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전환길 강사가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당원들이 그렇게 막 연호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전환길 강사의 선동도 문제지만 당원들도 정신 차리고 진짜 이렇게 탄핵까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까지 전국 정당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당원들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의 그 잠깐 그 아주 그릇된 어떤 지도자의 선동행위에 이렇게 좀 선동돼가지고 네. 저렇게 연호하고 훌리건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국민의힘 참 지금 협소하게 좀 아주 좁혀졌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당원들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참 그런 게요. 어저께 그렇게 외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 거기에 대해서 또 야유를 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들이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뭐 응원하거나 반대편에 대해서 뭐 야유를 하거나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치어리더처럼 의자 위에 올라가서 뭐 당원들에게 자기가 막 연호를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전당대회 회방 행위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에서 일부 사람들이 고함치고 그런 거니까 당원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그 1월 달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 지지도가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잠깐 사이였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상계엄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그 장동혁 후보가 윤어게인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뭐 그 받아들이겠다 복당까지도 복당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지도가 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또 우리 당원들도 지난번에 그 한덕수 총리를 당내 구테타로 후보를 만들려고 할 때 전당원 투표했더니 부결돼 버렸어요. 그거 다 당원들이 이거 있을 수 없어라고 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이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당원들의 판단이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당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전환길 씨 같은 사람과 당 지도부 그리고 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저렇게 선전선동과 윤어게인을 외쳐대면
우리 당은 정말 갈수록 추락하는 거죠. 뭐 늪에 빠져 들어가는 짧게 거죠. 덧붙이면 당원 전체는 아니고 당원 일부에 대해 특히 선전선동에 휩쓸리는 그 당원들의 문제의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요? 당원이라 하더라도 민심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정당은 꼭 외연이 확장이 되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의 지금 일부 그 당원분들이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국민의힘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당원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국민의힘 모든 당원 모든 소속 정치인들이 뭐 문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럼요. 문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희숙님이 아니 응원은 응원대로 하고 그 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전당대회장에서 네, 그 연설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향이님은 어차피 지금 그렇게 시끄럽게 한 그런 극우 당원들은 이런 좋은 방송 보지도 않는다. 어차피 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라는 따끔한 또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또 민주당 얘기 할 거 많거든요. 네, 김지호선 대변인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얘기했습니다. 좀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질타도 출연자들과 함께 했는데 잘 좀 바뀌길 바라면서요.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 민주당 얘기를 하겠는데 그 전에 사실 민주당 얘기할 거 많거든요. 지금 이춘석 거래 주식 거래라든지 그렇죠. 또는 조국 윤미향 사면 얘기라든지 그 전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2차례나 몸으로 거부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조사받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영장실질심사 예정돼 있죠. 그런데 목걸이 관련해서 사실 전체 수사에서 볼 때 목걸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확 와닿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 말을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밤에도 이제 한 중견 기업 건설사와의 어떤 그 목걸이 이야기도 터져 나왔고 예. 아직 사실인지 확인 안 됐습니다만 네. 근데 아마도 다 이게 특검 발 기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을 앞두고 뭔가 분위기 조성 이런 목적도 있지 않나 싶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힘이 좀 빠질 것 같고 또 혹시 또 복당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렇진 않나요? 네. 아무튼 요 국면 어떻게 보는지 짧게 3분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까요? 윤석열, 김건희. 가장 부담이 적은 제가 이게 뭐 구속과 관련해서 얘기는 아닌데 그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프랑스요? 반클리프 아펠 메이커가 프랑스제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오. 나토 순방 때 찼었던 목걸이잖아요. 예. 나토 순방 가입국 중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그 나토 회의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회의체를 주목했을 텐데 과연 국민들이 반클리프 아펠 그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위에 차 있는 그 목걸이의 모조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를 희화하거나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최근에도 이제 모조품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외신으로 접한 프랑스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저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의 목걸이를 모조품을 차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할까봐 참 안타깝고 망신살이 뻗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모조품이 아니고 정품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요. 문제는 이제 이 목걸이 취득 경위가 계속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현지에서 조달했다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 지인에게 얻었다. 그다음에 모조품을 구입해서 오빠에게 줬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머니한테 주기 위해서 홍콩에서 2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는데 점점 이 진술의 경위를 보면 목걸이의 거리와 김건희 여사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듯한 일부러 그래서 목걸이와 자기가 어떤 부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을 바꾸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사실 문제가 있죠. 진술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법원에서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속과 관련해서도 뭐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도 나와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주가 40%를 띄워주겠다는 녹취가 나온 만큼 그리고 한 번의 소환 조사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에 지금 자신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은 무리 없이 발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도 네. 뭐 무슨 뭐 폭행이다 강요죄다 그렇게 대리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군 생활을 그 군탈 체포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 9명 있습니다. 정도 넘게 탈영병을 체포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탈영했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 눈빛이 변하는 탈영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 꼭 뭐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좀 과격하게 체포를 하는 행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폭행이나 강요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른 피의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좀 무리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도 2011년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금되었다가 국정원으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교도 당국이랑 유형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 피의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 2013 160 준항구 기각 사례일 겁니다. 왕재산 사건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구속영장 안에는 체포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인치도 가능하다고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그 심리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특검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체포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서 불구속 기소하든 다른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 김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거부 네. 행태는 네. 아마도 검찰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좀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본인의 최측근인 김성훈, 강의구, 뭐 김태호 이런 사람들도 적나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네. 근데 배우자 수사 관련해서 네. 배우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본인이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네.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넘길 텐데 검찰 수사에서 그것을 맞닥뜨린다는 게 예.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허. 거부한다고 쳐요. 예. 좀 자포자기 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교도 행정이 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떤 물론 부분이요? 범죄 혐의자나 음. 이런 사람을 체포할 때 대부분 무릎을 꿇히거나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체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는 아닙니다만. 네. 예, 아니, 대부분 격렬히 저항하면 격렬히 네, 저항하면 도망가거나. 뭐 영화나 네. 드라마를 보면 다 그러는데 왜 100km 가까운 사람을 의자채 예. 들어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위로 올려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뭔가 사람을 구금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공권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지엄하고 엄중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게 그렇게 좀 어수룩하고 저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게 문제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법무부나 또 상위 기관에서 네. 좀 들여다보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요. 전략은 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 구속이 안 되는 게 목표고 그런데 아마도 그 특검 수사에서 이제 대단히 부정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다 예. 그런 사실이 없다. 근데 예. 사실은 자신의 녹취록, 증거물, 그다음에 증언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면 사법부나 또 특검에서 구속의 사유가 해당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저는 한 99%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결과를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정혁 전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특검이 예. 그 사실상 별로 실익이 없는 체포영장을 강행하는 거는 예. 거기는 아마 그런 징벌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이런 걸 거예요. 당신이 대통령일 때는 말이야 그렇게 불법적인 계엄을 비상계엄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되고 피의자가 된다 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보여줄게. 그리고 당신이 증언 안 하겠다면 우리가 끌어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국민적 정서하고도 맞는 건 맞아요.
국민적 정서도 그걸 지지하고 있죠. 대통령이지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리고 권한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왜 출석도 안 해? 그럼 끌어내. 뭐 이런 것이 여론이 다수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특검이 좀 그런 여론에 기대해서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징벌적인 의도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직이라는 영부인직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본인은 무슨 뭐 속옷 시위를 한다느니 뭐 의자에서 버티다가 떨어졌다느니 그래서 어깨가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징징대는 얘기를 그 변호인들이 옆에다 하는 것조차 그걸 듣는 국민들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그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갔으면 대한민국의 상품을 대한민국의 한복을 입고 가든가 대한민국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옷을 입든가 거기에 무슨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게 짝퉁이 됐든 진품이 됐든 프랑스 명품을 입고 걸치면 그거는 과거에 김정숙 여사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게 외국인들이 보면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와 저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저렇게 비싼 명품 목걸이 하고 다녀도 돼? 그러다 그게 짝퉁인 거 알았으면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짝퉁을 하고 다녀 영부 부인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품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몸에다가 뭐 잔뜩 덕지덕지 그 명품 갖다가 발라놓으면 그걸 남들한테 그게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든가 남들이 박수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로 그 자리가 준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준 엄정함이랄까 품격이랄까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고 지금 그게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어야 되는 건지 왜 당원들의 몫이어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참 김진경 전 최고위원 표정이 굉장히 씁쓸해요 지금. 네. 씁쓸합니다. 네, 그게 느껴지고요. 저희가 남은 주제가 이춘석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그리고 또 조국 사면 논란인데 시간을 잘 아껴서 저희가 잘 분배해가지고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논쟁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부터 보겠는데 뭐 탈당을 한다고 탈당했습니다만 또 제명을 했고 그렇죠? 제명된 거죠? 그러면 네, 제명됐습니다. 네, 탈당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제명됐다. 제명됐습니다. 네네, 제명됐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뭐 큰일인데 국민의힘이 뭐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세게 지적하고 문제가 크게 터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기인 사무총장 보시기에는 이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단건 범죄라기보다는 저는 이 국정기획위원회와 연동된 어찌 보면 관건이 동원된 혹은 관건에 의한 정보에 의한 부정축제까지 좀 확장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과 그 전날 발표된 같은 날 발표됐었던 AI 국가대표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과 지금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선정된 기업과 주식 투자한 기업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이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인 분과장 이춘석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어떤 기업들이 공모나 응찰을 했는지를 만약에 정보를 알았다면 그건 그야말로 선행 매매, 먼저 정보를 얻고 주식 투자한 게 맞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놓고 선정되도록 한 거는 정말 절대 아니기를. 아 그렇죠. 네, 그러길 물론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더 큰 문제는 검경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 물론 며칠 안 됐지만 두 사람의 그러니까 차 땡땡 보좌관과 이춘석 의원의 네. 핸드폰도 지금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일단 심지어 경찰은 뭐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만. 예, 근데 선행매매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자료를 요청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식조차 안 들리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리, 검경이 수사하지 말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뭔가 관건이 동원되거나 어떤 공권력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뭔가 주식 투자가 되거나 불법적인 부정축제가 일어났다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제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논란까지 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2분과의 위원들이 만약에 공동으로 그 업무 보고를 받거나 그 정보를 함께 받았다면 다른 위원들의 주식 투자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이 돼서 수사가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저희 국정기획위원 전체를 다 주가 조작 혐의로 네. 수사하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좀 과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그러한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탈당했지만 그래서 저희 당대표가 바로 이게 제명이라는 게 영구 제명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뭐 저희 당에 발 붙일 수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직접 메시지도 내셨습니다.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좀 밝혀라.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식 가지고 장난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예, 이 사안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수사 진행 사항이 밝혀지면 당에서는 또 그 다른 응당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신임 대변인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사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고 금융 거래라는 것 자체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다 로 데이터가 그렇죠. 있고 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죠. 조국 전 장관의 사면 그리고 복권. 심지어 어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당대표로 복귀해야 된다. 사면 복권을 전제로 한 거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할 수 있다.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곧바로 정계 복귀하고 또 곧바로 현실 정치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면 되는 건 맞습니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분위기상은 뭐 사면 복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뭐 사면 복권 관련해서 함구령이 내려졌나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네네. 법무부 사면위에서 지금 거론하신 분하고 또 야당에서 추천한 뭐 정창민 전 의원이라든지 홍문종 의원도 다 명단에 올라간 거잖아요. 일단 뭐 추천을 뭐 철회했습니다만, 네. 문자는 아이, 남았죠. 말로는 철회했지만 또 이렇게 네. 뒤에서 그래요? 눈웃음 예. 보냈지 어떻게 압니까? 예.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사면이 되는 게 아닌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 어떤 대한민국 법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저희로서는 지금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네,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검찰권 남용, 기획 수사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좀 일단락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요. 네. 그 내로남불은 민주당의 DNA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DNA다. 네, 왜냐하면요. 그 몇 가지 사건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이춘석 씨에 대한 그 수사.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민주당이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형 비리고 검경의 중립성에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그 범주에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 맞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에다가 그다음에 기획분과위원회 2분과장에다가 이런 사람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도 차명으로 이거 얼마나 큰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이 막 출범했는데 대놓고 거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특검해야죠. 근데 특검 안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 사면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그 사면을 해서 우리는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선거에서. 그때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사면권 줬느냐? 사면권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조국 전 대표 이거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그 전형적인 사례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개인 비리입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범이에요? 아닙니다. 그 수험생들 그 피눈물 나게 한 그 자기 자녀를 욕 만들기 위해서 남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그러면서 그랬던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당대표가 구속됐는데 이 당에서는요. 당대표 구속됐는데 전당대회도 안 해요. 그리고 자리 만들어 놨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당대표로 와라. 이게 무슨 사당입니까? 이거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은 거죠. 그럼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맹렬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자기 당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비판 안 하십니까? 이거 비판해야 됩니다. 네. 저희 당은 아니고요. 조국 혁신당입니다. 사면하시잖아요 거기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 무슨 소리 아니 자꾸 당 얘기를 하니까 조국 혁신당 당 아, 전 예, 예, 예. 대표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네요. 그렇긴 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사면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좋은 회피책이었습니다. 예, 야당하고도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 올라갔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분들이 개인 비리 혐의 또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형기 자체도 길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글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런 사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획 수사로 인해 가지고 뭔가 정치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프레임화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도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또 조국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 또 가족 뭐 학위도 취소되고 뭐 많이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단락을 내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기인 사무총장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고 이제 마무리하면 딱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 민주당 DNA 중에 내로남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왜 집행 제대로 못하냐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4억 7천만 원 받아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당직자들 동원해가지고 점거해서 구속영장 발부 집행 못하게 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최근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온갖 민주당 의원들 다 따라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집행 못하게 한 것이 민주당이었었어요. 구속영장 집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이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겠다. 근데 아이고 우리 당 의원이었네. 우리 당 의원 주식으로 지금 장난쳤네. 그러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그냥 당으로 제명하는 당정만 제명하는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의원직까지 제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민심은 마일리지 같은 것 아닙니까?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선거 때 심판받는 거라서 잘할 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조국이 뭐 정말 독립투사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형기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형기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사면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원래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쏙 들어갔습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텔레그램 공개 때부터 그런 겁니다. 정찬민 의원, 홍문종 의원, 심학봉 의원 그리고 또 그 세 명의 면면의 어떤 범죄의 질을 보면 아하, 건설업자의 뒤를 봐준다고 해서 들어간 분이시고 또 쓰면 안 되는 어떤 법인의 돈 70억을 써가지고 들어간 분이시고 또 한 분은 뭐 강제추행인지 성추행인지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간 분인데 조국 대표와 견져봤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인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이런 사람들 사면해 주세요. 눈웃음 2개. 근데 겉에서는 조국 안 돼요. 그러면 비난과 비판의 화살은 어디한테 가느냐? 국민의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런 텔레그램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고 결국 꽃놀이패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에서 통과된 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면법권을 거부하게 되면은 아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 있게 하는구나라고 득점할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아 법무부 사면법권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저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요청하는데 안 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점할 게 없어요 지금 문제는. 그러나 정치인의 사면 복권은 과거와 같이 뭔가 국민 통합적인 취지 같은 거 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일단 세 분 정치인과 함께 오늘 시간 보냈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사면을 자주 해주냐, 왜 이렇게 많이 다 봐주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은 또 아까 이긴 사무총장의 민심은 마일리지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짧게 윤미향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것은 광복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과할 수 있지만 어린이날 조두순을 풀어주는 거랑 똑같은 어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제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유가 좀 거칠었습니다만 네. 네, 어떤 취지인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와닿는데. 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전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